네, 세금 상식 10,000가지 사연을 세무사들이 콕 집어 해결해 드립니다. 다들 연말정산에 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5월 3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7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월까지 다녔던 회사 연말정산은 안 해도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 이런 분들 진짜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럼 이직을 하셨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다닌 회사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다닌 회사가 지금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요즘에 참 많으시죠. 바로 이직하시는 분들인데요. 일단은 1월서부터 5월 달까지 받으셨던 그 급여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진행되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공제만 넣은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전 회사에서는 다 된 건가요? 이전 회사는 다 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공제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연말정산을 다시 하신다던가 아니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신고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세요. 네, 이직자는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연말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있는 회사는 전 직장 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직장의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직장, 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두 현재 직장에서 완료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퇴사한 직장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원천징수 영수증 좀 다 주세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세무사님 이게. 보통 이제 퇴사할 때 받죠. 네, 일반적으로 이거를, 받긴 하는데 네, 쉽지 네. 않다고 한다면 이제 네. 5월 달에 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천징수 영수증을 여러분 퇴사하시면서 꼭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이제 난감한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못 받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다니셨던 그 직장 있잖아요. 그 직장의 소득과 현재 다니셨던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마저도 못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5년 안에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해서 이제 환급을 받는 제도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방법들이 사실상은 개인이 한번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좀 해줄 텐데 이제 퇴사를 하거나 몇 가지의 근로소득이 더 생긴다 그러면 직접 하셔야 되는 점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사연자분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다닌 회사가 있었고 7월부터 지금 이직을 했기 때문에 6월이 지금 한 달이 공백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때 이제 공백기에 어떠한 공제 사항에 대한 거를 썼다. 신용카드 같은 거. 그럼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은 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백 기간에는 아무래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직을 하기 전에 뭐 병원도 가고 뭐 또 그동안 시간이 이제 좀 뭐 나니까. 시간도 나니까 여러 네.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라든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연말 세액 공제가 그 재직 기간에만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는 항목이어서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공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세세하게 신경 쓸 내용들이 진짜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 신입사원 분들 있죠. 이 신입사원 분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만약에 신입사원분들이 7월에 입사하셨다라고 한다면 7월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1월서부터 6월 달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직자들에 대한 연말정산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정 못하고 지나가셨다 그러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의료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바쁘다 보니 실손보험금 청구를 아직 못했어요.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은 후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야, 이거 좀 천재적인데요? 일단은 지금 의료비 공제 받고 내가 이제 보험 청구를 하겠다. 보험 청구 네. 늦게 해도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 좀 괜찮은 방법 같은데 세무사님 저는 지금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신청은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실제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받는다면 좀 공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래도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뭐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해야지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금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해에 있다 그러면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이 빠져 있을 텐데 네. 이걸 지금 해를 다르게 만약에 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공제 받고 한참 있다가 내년에 실손 신청을 하겠다. 어떠세요? 네, 우리 사연자분과 김하나 세무사님의 계획을 잘 알겠습니다만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만약 실손보험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시면 가산세가 나오니까요. 꼭 이 시기에 수정신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실손 드러나게 되면 수정신고 하거나 이제 연락이 가갖고 토해낼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중에는 암 진단비를 받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술비 보험금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세액공제가 될까요? 이게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보험은 이제 실손보험만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네. 안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보험금들은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포함되는 거는 실손보험금 하나고 이때 중복해서 하면은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대뜸 방짜 요기 세트를 사왔습니다. 집안에 그릇이 넘치는데 왜 사왔냐고 물으니 세액공제 받으려고 사왔다네요. 방짜 요기 사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남편이 다단계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방짜유기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걸 왜 사온 거예요? 방짜유기 세트하고 세액공제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 이걸 잘 모르는데 네. 옛날 기사를 보니까 이게 예.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뭐예요? 저도 그게?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네. 그게 뭔가 방짜유기 사면 뭐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아마 뭐죠? 제가 볼 때는 요게 네. 그 세액공제가 100%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액공제 100%요? 그럼 네. 세금을 100%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세액공제 100% 되는 이 혜택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기부를 하면 고향에서 답례품을 주는데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조금 시작됐다고 저희도 좀 알고 있고, 근데 아마 이 본인의 그 고향이 이 기부한 고향이 방짜유기를 주시는 어떤 고향이 아닐까, 답례품이 아닐까 생각했었고요. 답례품에는 뭐 사과, 한우, 뭐 도자기 등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방짜유기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고향에 이제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아온 그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고향에 어떻게 기부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고향사랑 이응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뭐 사이트 또는 농협에 가서 이걸 신청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고향은 또 그런 곳은 또 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외의 지역을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 꼭 이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 고향이 꼭 내 출생지여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고향이라는 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기부를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문재현 세무사님께서 잘 주셨다시피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데 모든 금액이 다 100%가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딱 10만 원 한도까지만 이제 100%가 됩니다. 근데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10만 원까지만 기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답례품이 왜 발생하냐면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30% 포인트를 줍니다. 그 포인트 갖다 답례품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해서 한돈 받았어요. 뭘 한돈. 한돈. 네, 한돈 돼지고기. 받았어요. 돼지고기요. 맛있겠다. 어느 지역에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너무 궁금한데. 한돈뿐 아니라 이제 뭐 네. 꿀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황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 답례품 고르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이 재미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 야,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돌려준다. 그런데 더불어서 3만 원의 답례품까지 준다. 야, 이거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니까 연말정산 전략 중에 하나로 고향사랑 기부제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기억하실 건 꼭 10만 원 이하로 하시라는 건데 더 해도 사실 되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지역을 위해서 더 해도 되지만 이제 공제가 그렇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도 공제가 되는지 묻네요. 이거 되나요? 네, 일단 무주택자는 당연히 되고요. 이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보면 매달 100만 원씩 뭐 내셨다고 하셨으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200만 원에 40%면 48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다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한도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딱 4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사연자 분께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신다면 약 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66만 원 정도가 이제 절세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넘기 힘들어한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그동안 이제 알고 있었던 정보도 있을 거고 개정상을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도움을 받으셔서 내년도 그러니까 2월, 1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만 했는데 모든 분들이 2024년도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정산을 한번 해보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영진 세무사님께서 전혀 저 합쳐줬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머리 많은 분 좋습니다. 문재한 세무사님과 전영진 세무사님 제가 합쳐서 문영진 세무사님이라고 했는데 세무사님께서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또는 내가 써본 소비들을 모두 정산을 해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금 혜택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시겠지만 어떻게 내가 소비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빠진 건 무엇이 있었는지,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전반적인 인생 설계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세금 고민이 있으셨다면 샵 3772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세금 상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